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이스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 제가 뉴스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경기 침체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기 침체 왜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좀 놀랐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겠구나라고 해서 생각돼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생각을 좀 다시 이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 침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는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전에부터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 이전부터도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둔화되고 있고, 중국의 어떤 기업 부채라든지 가계 부채라든지 어떤 부채, 빚으로 쌓아 올린 그런 재무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해서, 그리고 중국의 수요 감소,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요나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었어요. 당시에도.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던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점차적으로 이제 침체가 된 거죠. 세계가 이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이제 굉장히 많이 패닉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 시동을 이제 걸려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어떤 경기 완화 정책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돈을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거예요. 시중에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서요. 그래서 돈을 이제 판창 풀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이제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백신이 보급됨으로써 전 세계가 조금씩 면역력을 가지고 하늘길이 열리고 이제 세계가 경제 정상화가 되는 시점에 이제 다시 유동성을 회수를 해서 그런 큰 임팩트가 없고 너무 과도한 유동성이 아닌 적절한 유동성의 시점에서 돈을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돈을 회수한 뒤에 그 이후부터도 이제 미국의 경제 플랜대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했었던 거예요. 경제 정상화가 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변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팬데믹의 와중이었죠. 코로나가 전 세계가 한창 실험하고 있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군에서도 군함이나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시기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려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초반에 대응을 이제 하지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 이제 계속적으로 공지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성명을 통해서, 국가 성명, 공식 성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되게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더 큰 타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조금씩 풀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던 걸 스탑시키고 오히려 이제 유동성을 계속 풀었던 거죠. 유동성을 계속 더 풀고 뭐 추가로 더 풀고 해서 추경해서 많은 유동성을 더 풀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게임 체인저였다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원래는 경기 침체였던 게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잠시 풀었다가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해서 그로 인해서 그 타이밍이 늦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잡았을 뿐이었던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더 늦게 단행을 했고 유동성을 조금 더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화근이 돼서 상당히 또 이제 그 기간, 코로나가 회복되는 기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졌고, 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코로나 변종 해가지고 뭐 오미크론 나오고 전염력이 몇 배다, 일반 코로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몇 배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그런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 현상이 굉장히 많이 됐고, 오미크론뿐만이 아니라 오미크론의 변종 바이러스 계속 생기니까 이 백신의 면역력이 좋니 안 좋니, 몇 번을 맞아야 되니, 이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2차로 맞아야 되고 3차로 맞아야 되고 4차로 맞아야 되고. 그래서 백신을 계속 접종을 이제 계속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정신 못 차렸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경기 침체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 원인은 예전부터 세계 경제가 침체될 조짐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유동성을 많이 풀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지탱을 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계 경기 침체가 그때부터 있었고,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 경기 침체가 이제 왔다가 다시 완만하게 이제 한동안의 침체기를 걷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큰 폭이 그렇게 깊진 않았던 거죠. 왜냐면 그만큼 돈을 풀지도 않았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국한된 수요 감소가 경기 침체, 일단 소비 시장 부분에 그런 부분, 그런 수요 시장 그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부분 약간의 어떤 완만한 하락 곡선으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했었던
했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무 급격하게 그때 충격이 심했잖아요. 굉장한 막 이러면서 막 다 패닉에 빠지고 공포심에 막 그래서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니까 연준도 파월 의장도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금리 인상 하던 걸 스톱시키고 계속 이제 유동성을 좀 풀었던 거예요. 유동성 풀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회복 계획을 다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중간에 터져서 그게 타이밍을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전쟁이 끝나더라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러시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의 발발에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체인의 어떤 구조를 바꾸고 이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격리시켜서 왕따를 시켜버리고 걔네들이 그냥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존재감? 이런 것들을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글로벌 미국 중심의 글로벌 무역 자유무역 경제 체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뻔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 안 통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부위가 썩고 그 부위가 피가 안 통하게 되면 썩고 세포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괴사된다고요. 피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러시아와 중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지금까지 계속 어떤 세계의 경제를 힘들고 글로벌 어떤 인류를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그거에 믿었던 그 어떤 체제는 다르지만 전 세계의 일부의 국가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지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어떤 그 규모 면에서나 일정 지위가 있었던 소비 국가와 뭐 천연자원의 어떤 보유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는 국가라고 믿고 자유경제 무역에 껴줘서 하나의 축들 담당하게 큰 축을 담당하게 해줬더니 그거를 되게 배신을 하면서 그 무역을 배신을 하면서 계속 깽판을 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의 주범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전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이게 여러 가지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그게 전략적인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 아니면은 뭐 우연인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인력들이 들어오는 걸 완전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떤 외부의 조사단 그리고 뭐 그런 원인 분석 그리고 이거를 좀 수색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외국인들 그리고 어떤 기자단이라든지 그런 조사단들을 막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라는 거를 해가지고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런 어떤 의도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이제 정책을 하거나 규제하고 억압해가면은 그 배후에는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어떤 부분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격리하고 스스로 외톨이 정책을 피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죠. 더 본인이 밝혀지면 더 타격을 입을 뭔가가 있기 때문에 봉쇄 정책을 하고 그 자국민들을 통제하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력갱생하겠다고 마치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마냥 러시아랑 손잡고 자기들이 미국에 대항한다고 하는데 계란으로 발치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진짜 중국하고 러시아는 되게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젠가요? 그 상하이 무슨 협력기구 해가지고 러시아 푸틴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푸틴이 뭐 자기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이 쉽게 안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완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얘기고 지금 누가 봐도 러시아의 침략 전쟁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푸틴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전쟁 본인이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끝내고 싶은데 그게 내 탓이 아니다라는 식이죠. 이제 뭔가 그런 표현을 하는 이후에 그 지금까지 계속 강경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그렇다는 거는 본인이 내 어떤 외부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의미해요. 러시아가 지금 외부적인 경제적인 제재나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내부적인 어떤 러시아 국민들의 원성이 좀 많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자기도 정치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그 전쟁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뉘앙스. 그리고 본인은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통해요. 미국은 이젠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얄짤없이 진짜 괴사시킬 거예요, 러시아랑 중국.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금리 인상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거고 물가가 설사 잡히더라도 어떤 우려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글로벌 체인이 완성을 시킬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시키고 그때 이후에는 그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완만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제가 볼 때 최소한 3년 이상은 가요. 3년 이상은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글로벌 체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배제가 되고 우리나라도 전략 잘 세워야 돼요. 중국하고 러시아 혹시라도 관계가 있으신 분들도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 아주 배제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요. 주담대 10%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그 이상으로 한 13%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할 기조가 눈에 훤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번에 울트라 스텝 단행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제 지난 시간 방송 여기 지난 시간 방송 꼭 보시고 이 방송 꼭 보시고 제가 왜 그러는지 좀 이제 빨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울트라 스텝이 단행이 될 거고 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빅 스텝 최소 빅스텝 이런 식으로 계속 내년에도 계속 단행이 될 거라서 주담대 금리가 13%가 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물가가 치솟아서 경제가 굉장히 이제 파탄이 날 거예요. 베네수엘라 보셨죠? 그거 남의 일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안 하면요, 금리 인상 약하게 하고 못 따라가고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 간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외화들 전부 다 떠나고요, 그나마 있는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그거 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로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재나 원료나 이런 거 결제하려고 하면은 한 거를 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그거를 수입해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그걸로 중간재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입한 거에 대한 결제 대금을 달러로 결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달러가 더 유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그 나라에 줘야 되니까, 그 나라의 기업들한테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달러는 앞으로 무역을 하고 먹고 사는 입장에서 달러를 계속 유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팔리지 않는 이상은. 또 여러분들 보셨어요? 우리나라 재고가 엄청나대요. 반도체니 뭐 자동차니 뭐 어느 거 할 거 없이 이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이 나라에 그렇게 재고가 많답니다. 재고가 엄청나게 쌌대요. 역대 최대래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재고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물건이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예측을 또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수요가 그만큼 예측한 거 이상으로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수요가 감소한 그 재고들을 갖고 있으면은 또 이제 달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달러를 못 벌어들인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의 가장들, 그러니까 대기업들, 주축이 되는 경제의 가장들이 달러를 못 벌어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달러는 없고 나가는 달러만 많고 결제는 해줘야 되고 재고는 만들어놨더니 쌓이고, 그게 또 팔려야 달러를 벌 수 있는데 안 팔리고 지금 경기 침체, 수요 감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마저 안 올리면 어떻게? 금리마저 안 올리면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에서 금리로 이제 수익을 거둔 외국인 투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 돈을 묶어 놓으면 손해인데 당연히 갖고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갖고 떠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갖고 나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더 이상 수익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달러 대비해서 역전금리가 일어나는데 그 차이가 또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돈을 여기다가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딱 그 갖고 있던 거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게 환율이 그래서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날 최소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그리고 울트라 스텝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50% 지금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확실시 저는 울트라 스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울트라 스텝을 하게 되면은 환율이요, 지금 1,400원 육박하잖아요. 1,400원 당연히 넘고요. 울트라 하면은요 1,500원 넘어요. 환율 1,500원 넘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그때부터는 정말 헬게이트 열리는 거예요. 주담대 지금 7% 육박한다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벌써부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울트라 스텝 하면은 이제 지금 7% 육박하는 거 8% 넘을 거고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 계속 하잖아요. 9% 넘고 10% 갈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그쵸? 뭐 예를 들어 10%가 주담대가 넘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나라가 망하게 왜 망해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그리고 대출금리가 올라가야 이 나라가 정상화된다니까요. 대출금리가 올라가야 물가가 정상화되고 물가가 잡히고, 그리고 대출금리가 올라야 예적금 금리도 높아서 저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축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 끌어서 썼던 사람들도 지금 대출이나 이런 걸 빨리 부채를, 가뜩이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도 엄청나서.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가계부채 부담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라, 부채를 청산해라, 그 얘기를 알려주는 그 신호입니다. 근데 왜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는 당신들 뿐이에요. 빚투, 영끌, 대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가지고 막 쓰고 있는 사람들, 그걸로 돈 잔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지금 망하지.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오히려 생활에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된다고요. 망하는 건 당신들이에요. 괜히 선동하지 마세요. 망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빚의 무서움을 모르고 막 써댄 사람이에요. 내 돈처럼.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 자기 돈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자기 주제에 넘게 대출을 받았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세계 경제가 부채에 대한 경고를 알리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그거를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선동하면은 그런 말을 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그렇게 무미하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대출 낀 분들은 빨리 정리하세요.
무조건 파세요. 일단은 빨리 먼저 파는 사람들이 승자예요. 다음에 울트라스텝 하잖아요. 울트라스텝 하고 나면은 더 가치 인정 못 받아요. 지금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 20억 뭐 하는 거 최근에 뭐 개포 아파트 나왔죠. 개포 아파트 그 강남에 개포동에 그 신축 아파트인데도 뭐랄까 그 호가가 뭐 30억 육박하게 거래되다가 15억에 지금 뭐 실거래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실거래가예요. 그게 지금 그때 인정된 실거래가인데 이번에 울트라스텝 해요. 그럼 더 떨어져 거기서부터.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0억에 팔아도 팔릴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 개포 아파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점점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얘기한 대로 그 기준 있잖아요. 얼마였죠? 잠실 그 아파트 기준에서 말했지만 그 30평대 아파트가 7, 8억 정도, 그리고 한 20평대 아파트가 5, 6억 정도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거기까지 떨어져요. 거기까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누누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절대로 멈출 리가 없어요. 계속 될 거고 아주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큰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이대로 쭉 미국의 계획에 의해서 경제 어떤 세계 글로벌 경기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금리 인상을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파셔야 돼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빚으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주담대요. 내년 상반기 13% 가잖아요. 예를 들어 내 돈 5억 가지고 있어요. 내 돈 5억에 빚을 5억 져가지고 어디 서울 외곽에 변두리 10억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죠? 5억의 연 이자만 6,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연 6,500만 원에다가 원금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년 상환한다고 쳤을 때 연 2천만 원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연 한 200, 250, 200 정도? 200 정도에다가 이자만 550이에요. 그럼 750만 원이에요. 월 750만 원 감당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 750만 원 감당되려면요, 진짜 1억이 넘어야 돼요. 1억 넘고 합산 소득이 1억이 넘어야 돼. 1억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세금 뺄 생각하고. 그래도 글쎄요, 라면만 먹고 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디 들어갈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애들 교육비에 뭐 어디에 저기에. 그래가지고 750만 원 거 하는데 그나마 집값이 올라주면 다행인데 거기서 또 안 올라주고 유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떨어지게 이제 폭락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폭락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5년 한 6년 해가지고 아까 7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750만 원은 월 상환해가지고 하면은 1년에 얼마죠? 750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그죠? 거의 한 1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1억이 육박한 1억씩 갚아가지고 4, 5년 지나면은 그 4, 5년 지난 거에 딱 그 값어치도 못할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면은 내 인생 남은 인생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빚만 갚아야 되겠네요. 그죠? 라면만 먹으면서 빚만 갚고, 그리고 집안 사고 버텼던 사람들은, 집안 사고 돈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빚 없이 그냥 훌쩍훌쩍 살겠네요. 그것도 한 채도 아니거든 두 채 사겠네요. 그 당시에 같은 5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제가 빚을 빨리 청산하셔라, 집을 빨리 청산하셔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라, 그 얘기를 누누이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고 있는 이 위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죠, 미국에. 그거보다 더 큰 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더 크고 긴 게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정말로 큰 임팩트가, 우리가 전례 없던 큰 임팩트가 오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부의 어떤 정책을 바라지 마세요. 정부가 만약에 여기서 개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 금리도 억제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은행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들 파산해요. 그럼 연쇄부산 파산 나고 금융위기 나오고 제2의 IMF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물가나 폭등하고 베네수엘라 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냥 흐름대로 지금 긴축해야 돼요. 빨리 금리 인상 이번에 하면은 거의 울트라 스텝 하면은 우리도 울트라 스텝 해야 된다니까요. 한국은행도 울트라 스텝 안 하면은 자금 이탈은 그거는 당연지사예요. 당연히 빠져나가요. 거기 있어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돈에 따라, 수익에 따라 이동하는 게 돈인데 거기에 있겠습니까? 머물러 있겠습니까? 한국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돼요. 그 정부 입장에서도. 울트라 스텝 하면은 우리도 울트라 스텝 해야 되고, 엄청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가 미국보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요. 금리 인상에.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은 더 떨어지게 뻔해. 만약에 진짜 미국보다 더, 미국의 지금 한 1.5배 정도로 더, 예를 들어 미국이 1% 인상하면 우리 1.5% 인상하고, 그러지 않는 한은 유지 못해요. 지금 집값 유지 못해요. 1.5% 이상 올리지 않으면은 안 돼요.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1% 미만, 1.5% 미만을 올리고 뭐 그러면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신 분들은 빨리 팔고요. 집을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팝콘 먹으면서 지켜보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최소한 3년 정도 지켜보시고 이전에 제가 얘기한 기준이 있죠. 그 가격으로 돌아올 때까지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거품 꺼지게 돼 있고 무조건 더 폭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시고 집을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유를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